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따라하는 당신의 눈동자의 건배는 영화 카사블랑카의 명대사이죠. 여주인공은 잉그리드 버그만이었는데 이 영화로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데 정작 촬영 당시 잉그리드 본인은 이 영화에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어요. 캐스팅된 후에도 이 영화가 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진짜로 애타게 기다리던 소식은 다른 영화 캐스팅이었어요. 그 배역은 바로 해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여주인공 마리아였습니다. 해밍웨이는 소설을 쓰기 전부터 배우 게리 쿠퍼에게 완전히 매료돼 있었는데 얼굴 한 번 본 적 없이 소문만 듣고도 그의 외모를 상상하며 남자 주인공을 써내려갔을 정도였죠. 문제는 여자 주인공인 스페인 여인 마리아였습니다. 해밍웨이는 스페인 배역에 어울리지도 않는 스웨덴 출신 금발미녀 잉그리드를 처음부터 점 찍었는데 마침 스키 휴가 중이던 그녀에게 소속사 대표가 전화를 걸어 해밍웨이와의 점심자리가 가능하냐고 묻자 잉그리드는 가능하냐고요? 저는 이미 가는 중이라며 전화를 끊자마자 짐부터 쌌다고 하죠.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해밍웨이는 배역을 그 자리에서 약속했고 심지어 소설 표지에 그녀를 마리아라 부르는 친필 문구까지 적어 건넸습니다. 그런데 작가의 약속 따위는 현실에서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제작사는 이미 다른 배우를 마리아로 낙점해둔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해밍웨이와 게리가 강하게 밀어붙인 끝에 겨우 스크린 테스트 기회가 열렸고 정말 낙점됐던 배우가 하차 통보를 받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 소식이 확정된 날은 카사블랑카의 촬영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세트장에서 전화를 받은 그녀는 마리아 역을 맡게 되었다는 말 한마디에 벅찬 나머지 괴성을 질렀어요. 이렇게 관심이 없는 영화였으니 카사블랑카 촬영장 분위기가 훈훈할 리 없었습니다. 촬영 시작 전 상대 배우와 나눈 점심자리에서 두 사람은 진지하게 이 영화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를 상의했다고 하죠. 잉그리드는 자기 배역이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는 설정을 두고 젖자는 시골령 같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며 볼멘 소리를 냈을 정도였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무성함 덕분에 살아남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삽입곡 As Time Goes By는 하마터면 영화에서 통째로 잘릴 뻔했습니다. 작곡가는 이 곡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곡으로 바꾸려 했지만 다시 찍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잉그리드가 이미 영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촬영을 위해 머리를 짧게 자른 뒤라 다시 자랄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이 영화를 상징하는 대표곡은 이렇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천만다행한 일이었죠. 결과는 더 아이러니했습니다. 개봉 첫 해 카사블랑카는 흥행순위 7위에 그친 반면 잉그리드가 그토록 애태우며 기다렸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하는 그의 흥행 1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흥행 1위 영화는 서서히 잊혀졌고 정작 거들떠도 안 봤던 카사블랑카만 갈수록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 인기는 40년이 지나도록 식을 줄을 몰랐는데요. 1982년에는 자칭 괴테 후손이라고 우기는 가수 버티 히긴즈가 아예 영화 제목을 그대로 갖다 쓴 노래 카사블랑카를 발표해 전 세계적으로 히트시켰을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목숨 걸고 잡은 배역은 흥행만 하고 사라졌고 억지로 떠맡은 배역은 평생 그녀를 상징하는 꼬리표가 되었어요. 원하던 배역을 손에 넣은 잉그리드가 향한 곳은 시에라네바다 고산지대였습니다. 상대 배우나 감독과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연기가 안 된다는 평소 지론대로 이번에도 촬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가 상대 역 게리 쿠퍼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죠. 문제는 둘 다 유부녀였다는 겁니다. 다행히 촬영지가 할리우드에서 한참 떨어진 산속이었던 덕분에 두 사람의 관계는 한동안 가십 칼럼의 눈을 완전히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언론과 잡지에서 유독 신성 불가침의 이미지로 다뤄지던 그녀였기에 이 로맨스에 대한 그 어떤 추측성 기사도 활자화되지 않았을 정도였죠. 그런데 이 완벽한 이미지를 정작 본인은 마냥 즐기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마주칠 때마다 신이 내린 것처럼 아름답다며 입이 마르도록 찬사를 보내면 일반적으로 수줍게 웃거나 겸손하게 감사 인사를 건넸을 텐데요. 잉그리드는 참 운이 좋았다고 매번 대답했어요. 이 뜻밖의 대답에 칭찬을 건넨 사람들은 순간 말문이 막혔고 화제는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넘어가곤 했죠. 겉으로는 그저 타고난 미모를 쿨하게 인정하는 농담 같았고 훗날 그녀 자신도 딱히 할 말이 없어서 던진 말이었다며 웃어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한마디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딸이자 톱모델로 오래 활동했던 이자벨라 로셀리니가 훗날 어머니의 이 대처법을 두고 소름 돋는 분석을 내놓았거든요. 거울 속 얼굴을 나 자신이 아니라 카메라 앞에 서기 위한 소품 정도로 떼어놓고 봤기에 칭찬에 교만해질 이유가 없었고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공을 돌려버림으로써 세상이 자신을 예쁜 인형으로만 가둬두려는 시선을 영리하게 차단했다는 겁니다. 언젠가 시들 미모를 미리 운으로 치부해버림으로써 나이듦에 대한 두려움까지 스스로 다스리는 무기였다는 거죠. 이자벨라 본인도 톱모델로 활동하면서 외모에 대한 세상의 집착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건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이 버릇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쁜 인형으로 박제되길 거부했던 이 버릇은 훗날 그녀가 맡았던 배역들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이미지에 거리를 두려 애썼던 잉그리드에게 세상은 전혀 다른 이미지를 겁씌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보리 비누로 깨끗이 씻은 듯한 순수한 이미지를 갖고 있던 그녀가 영화 속에서 유부남을 유혹하는 여자를 연기해도 관객들이 저절로 감싸주는 특이한 배우였거든요. 그런데 알프레드 히치콕은 지인들에게 자기 집 파티가 끝난 밤, 잉그리드가 침실을 떠나지 않고 자신과 잠자리를 하기 전엔 절대 안 나가겠다며 버텼다는 이야기를 평생 하고 다녔는데요. 히치콕이 지어낸 말이라는데 잉그리드가 얼마나 베풀었는지와 어떻게 한 번쯤이라는 노땅 심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훗날 로베르토와 살림 차렸단 말을 듣고 대단히 화를 냈다는 것으로 보아 아깝이 내가 먼저 했어야 했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44년 히치콕이 처음 망각의 여로 시나리오를 들고 왔을 때 잉그리드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지적인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까지 사랑에 깊이 빠진다는 설정을 못 믿겠다는 이유였죠. 히치콕과 제작자, 작가까지 붙어 2시간을 설득한 끝에야 겨우 마음을 돌릴 수 있었다고 하죠. 촬영 도중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잉그리드에게 히치콕은 그냥 연기하면 된다고 대수롭지 않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한마디가 훗날 잉그리드가 평생 받은 조언 중 최고로 꼽는 말이 됐다고 하죠. 그런데 이 영화를 찍으며 정작 벌어진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45살의 유부남 히치콕이 촬영장에서 자신의 여배우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하지만 잉그리드는 전혀 같은 감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1926년부터 결혼한 아내와의 이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히치콕에게 이 짝사랑을 풀 곳은 결국 다음 작품뿐이었습니다. 1950년 3월 미국 상원 본회의장에 한 남자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콜로라도 상원의원 에드윈 존슨이 겨냥한 대상은 이탈리아에 있는 잉그리드였습니다. 로셀리니가 그녀에게서 가져간 건 몸이 아니라 영혼 그 자체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발언이었죠. 그런데 불과 2년 전, 이 여자는 스크린에서 잔다르크를 연기하며 살아있는 성녀라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제작자에게 대본까지 직접 부탁하고 8년을 기다려 완성한 배역이었는데 성녀에서 순식간에 미국 상원의 공개 저격 대상으로 전락한 이 반전 뒤에는 만나기도 전에 사랑에 빠져버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잉그리드는 어릴 때부터 인형이나 나비 대신 잔다르크의 책과 메달만 모으던 소녀였죠. 데뷔하자마자 제작자 셀즈닉을 붙잡고 잔다르크 영화를 만들어달라 졸랐지만 무려 8년 동안 감감무소식이었어요. 결국 한 파티에서 극작가를 붙잡고 애정 공세를 펼친 끝에 희곡이 완성됐고 연극은 브로드웨이에서 199회 공연이라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개막 파티가 한창이던 밤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잉그리드가 의자에 웅크린 채 혼자 울고 있었다고 하죠. 무대 위에서는 인생 최고의 찬사를 받았지만 정작 집에 가면 남편과 대화 한마디 나누지 않는 여자였던 거예요. 잔다르크 영화가 확정되자 감독까지 나서서 대포 71문에 말 110마리, 오늘날 가치로 수백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연극에 비하면 망했어요. 잉그리드도 상영 전 영화를 보고는 이 뒷부분은 다시 찍어야겠다는 싸늘한 한마디뿐이었는데 이미 제작비가 바닥나서 어떨 수 없었죠. 그런데 이 영화가 개봉하기도 전 잉그리드는 뉴욕의 한 극장에서 우연히 이탈리아 감독 로베르토 로셀리니의 영화를 보고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만난 적도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남자였는데 말이죠. 실제로 알기도 전에 사랑에 빠졌다며 팬레터까지 썼는데 알고 보니 이 편지는 남편 페터가 등을 떠밀어서 쓰게 된 편지였어요. 로베르토를 할리우드로 데려올 절호의 기회라 여긴 페터가 자기 손으로 아내를 다른 남자 품에 보낸 셈이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전기도 수도도 없는 화산섬 스트롬볼리에서 촬영을 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얼마 안 가 잉그리드는 임신을 하고 말았죠. 몇 개월 후 사생아 출산 임박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전 세계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이 스캔들을 흘린 사람은 로베르토도 기자도 아닌 영화 제작자 하워드 휴즈였습니다. 스캔들이 터지면 오히려 영화 홍보에 도움이 될 거라고 계산했던 것이죠. 이 뉴스 하나로 잉그리드는 하루아침에 성녀에서 탕녀로 낙인 찍혔어요. 조지아주 상원은 그녀의 영화 상영 금지 결의안까지 통과시켰고 무려 550만 명이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잉그리드는 후날 잔다르크는 마녀로 몰려 화영대에서 불탔지만 자신은 창녀로 몰려 여론의 불길 속에서 불탔다고 회고했죠. 출산 당일엔 파파라치가 배수관을 타고 병실까지 기어 올라갔을 정도였어요. 사고 친 대가는 전 남편 페터와의 이혼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집도 딸 피아의 양육권도 전부 내주게 됐고 법정에 선 딸은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버렸죠. 로베르토와 결혼해 새 아이까지 낳으며 이번엔 정말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함께 찍은 영화들은 줄줄이 흥행 참패로 끝났죠. 몇 년 뒤엔 로베르토가 인도에서 영화를 찍다 현지 여성과 바람이나 아이까지 낳았어요. 한때 남의 가정을 깨고 사랑을 쟁취했던 잉그리드가 이번엔 반대로 배신당하는 쪽이 되어버린 겁니다. 잉그리드가 이혼을 결심하자 로베르토는 돌변해 그녀를 부적격한 엄마로 몰아세우며 새 자녀의 양육권을 통째로 가져갔죠. 자신이 페터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이번엔 자신이 당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양육권 전쟁 뒤에는 애초에 두 사람의 결혼 자체가 처음부터 온전한 적이 없었다는 어이없는 사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잉그리드는 로베르토와 결혼하려고 미국 대신 멕시코에서 서둘러 이혼 판결부터 받아버렸는데 문제는 이 멕시코 이혼을 정식으로 인정해주는 나라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혼식조차 신랑 신부 없이 각자의 대리인이 나와 서류에 도장만 찍는 대리결혼식으로 부부가 됐어요. 신랑 신부가 자기 결혼식조차 구경 못한 채 서류 몇 장으로 부부가 된 것인데 이 허술한 시작이 훗날 어마어마한 사달을 일으킵니다.
막상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절차를 알아보던 잉그리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죠. 당시 이탈리아에는 아예 이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혼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애초에 그 결혼이 성립될 수 없었다는 걸 증명해서 혼인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드는 혼인 무효 판결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로베르토는 그녀가 재혼하면 부적격한 엄마로 몰아 양육권을 전부 빼앗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외국에서 이혼하고 재혼이라도 하면 중혼자로 몰릴 수도 있었죠. 사면 초가에 빠진 상황에서 변호사가 뜻밖의 곳에서 해법을 찾아냈어요. 알고 보니 잉그리드가 로베르토와 결혼하기 전 멕시코 이혼 판결을 스웨덴에 정식으로 등록해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법 기준으로는 잉그리드가 로베르토와 결혼한 그 순간에도 여전히 서류상 베터의 아내였어요. 두 사람의 결혼은 애초부터 성립조차 안 된 있으나 마나한 혼인이라는 결론이 나왔고 판사는 이 기발한 논리를 듣고는 별다른 이의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점심을 먹으러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승리도 잠시. 이번엔 스웨덴 정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혼 신고도 안 된 상태로 재혼했으니 그 순간 국적을 상실한 사람으로 처리해버린 거죠. 결국 변호사들은 이듬해까지 매달려 그녀의 스웨덴 국적부터 되돌려놔야 했어요. 법정 다툼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 자녀의 양육권을 둘러싼 진짜 전쟁으로 번져갔습니다. 이 싸움은 무려 2년 가까이 이어졌고 나중엔 집 전화벨만 울려도 아이들이 놀라서 변호사냐고 되물을 정도였죠. 결국 잉그리드는 양육권 다툼을 스스로 포기하고 아이들을 로베르토가 있는 이탈리아로 보내고 나서야 지긋지긋한 법정 싸움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자녀들을 매개로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1977년 로베르토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밤, 잉그리드는 세 자녀와 밤새 울었죠. 정작 그녀가 죽는 순간까지 놓지 못한 건 로베르토가 아니라 잔다르크였어요. 프랑스에 별장을 마련한 것도 잔다르크의 나라에 땅 한 조각을 갖고 싶어서였고 임종의 순간 곁에는 오를레앙에서 가져온 흙 한 줌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 성녀를 동경하며 살았지만 세상으로부터는 늘 마녀 취급을 받으며 생을 마감한 거죠. 그런데 이 지독한 이혼 잔혹사는 사실 잉그리드 부부만의 특별한 사연이 아니었어요. 1960년대 이탈리아에서는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회적 금기였습니다. 가톨릭의 영향 아래 결혼은 신 앞에 영원한 계약이었고 법적 이혼이란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1961년 이 현실을 정면으로 저격하는 영화 한 편이 등장해요. 주인공이 이혼이 불가능하자 아예 아내를 바람피우게 만든 뒤 명예살인으로 처단할 계획을 세우는 블랙 코미디 이혼 이탈리안 스타일이었습니다. 당시 관습법상 명예를 지키기 위한 범죄는 짧은 징역형만 받으면 끝이었으니 이혼을 못하느니 차라리 살인을 택하겠다는 사회의 끔찍한 모순을 그대로 꼬집은 거죠. 마지막 장면이 재미있었어요. 아내를 죽이고 조카와 결혼하고 배를 타고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조카와 키스하는 장면에서 어린 조카는 발로 뱃사공을 몰래 유혹하죠.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며 아카데미상까지 휩쓸었어요. 사람들은 웃다가도 왜 이혼 제도가 없어서 저런 상황까지 벌어져야 하냐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논쟁은 결국 1970년 이혼을 합법화한 포르투나 바슬리니법 통과의 결정적 도화선이 됐죠. 영화 개봉 딱 9년 만에 실제로 나라의 법이 통째로 바뀐 거예요. 드디어 이탈리아가 이혼을 합법화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흔히 소피아 로렌이 이 법의 첫 수혜자라는 소문이 돌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소피아 부부는 이혼이 안 되자 멕시코 현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서류상 이혼과 재혼을 먼저 해결해버렸죠.
당시 이혼이 절실했던 유명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인식되어 있어서 대중들은 당연히 그녀가 이 법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추정하게 되었어요. 덕분에 이 시기 이혼 자체가 불가능했던 이탈리아에서는 멕시코가 곤란한 부부들이 찾아가는 이혼 성지가 되었죠. 로베르토와 생쇼로 대중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던 잉그리드에게 1955년 영화 아나스타샤라는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학살에서 홀로 살아남았다고 주장하는 러시아 공주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었는데 하필 배역이 떠돌이 방랑자에서 진짜 공주로 거듭나는 역할이었어요. 마치 잉그리드 자신의 인생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캐스팅 단계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죠. 소속사 사장은 한 검열 공무원이 보낸 편지를 들이밀며 잉그리드는 저주받은 배우라 안 된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녀가 나온 영화는 극장에서 절대 상영할 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제작 책임자가 이제는 위대한 배우를 다시 인정할 시기라며 정면으로 반박했고 우여곡절 끝에 정식 계약이 성사되죠.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로베르토의 반응이 황당했어요. 아내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방을 박차고 나가며 영화가 완전히 망할 거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날 밤엔 늘 하던 대로 차로 나무를 들이받고 죽어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했죠. 그런데 잉그리드의 반응은 한술 더 떠 나가 죽든지 말든지 차분하게 차 한 잔을 끓여 마신 게 다였어요. 허구한 날 유치한 짓을 해대니 자살한다는 게 고마울 뿐이었죠.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미국 언론과 대중은 완벽에 가까운 연기라며 찬사를 쏟아냈고 그녀는 무려 10년 만에 다시 정상의 자리에 올라섰죠. 버림받았다가 공주로 인정받는 극중 서사가 마치 잉그리드 자신의 참회와 부활처럼 겹쳐 보였던 거예요. 여기서 정말 얄궂은 반전이 하나 벌어집니다. 7년 만에 미국 땅을 밟은 그녀를 가장 열렬히 환영한다며 인터뷰를 자청한 남자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7년 전 상원회의장에서 잉그리드를 할리우드의 가장 유해한 존재라 부르며 미국에서 몰아내야 한다던 바로 그 상원의원이었죠. 자신이 쫓아냈던 장본인이 앞장서서 복귀를 축하하는 총극 속에 잉그리드는 결국 두 번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까지 거머쥐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근데 영화 속 아나스타샤는 사후의 유전자 감식 결과 사기로 밝혀졌어요. 알고 보니 폴란드 출신의 평범한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엔 그럴듯했던 데다 러시아 왕족들까지 나서서 감싸준 덕분에 진짜처럼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17년 후 감독 시드니 루멧은 당대 최고의 배우들을 모아 영화 오리엔트 특급 살인을 제작했는데 잉그리드에게는 비중이 아주 큰 러시아 공주 역할을 제안했죠. 하지만 잉그리드의 대답이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분량이 얼마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스웨덴 선교사 할머니 조연을 스스로 골랐던 거예요. 그러자 감독은 이 작은 배역을 맡은 위대한 배우에게 편집 없이 통으로 4분 30초짜리 원테이크 장면을 선물했죠. 짜증과 슬픔, 공포를 오가는 이 한 장면만으로 관객을 완벽하게 사로잡았고 본인도 예상 못했던 오스카 후보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찬사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죽음이 자라고 있었어요. 촬영이 한창이던 그해 봄, 잉그리드의 가슴에서 작은 암덩어리가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의사는 당장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잉그리드는 연극과 촬영 일정을 이유로 검사를 계속 미뤘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암이 더 커진 걸 느끼고도 또 한 번 검사를 미루는 선택을 내렸는데 이유는 다름 아닌 남편의 생일 파티였어요. 답답해진 의사가 목숨과 생일 파티 중 뭐가 더 중요하냐고 따져묻자 잉그리드는 망설임 없이 당연히 생일 파티가 더 중요하다고 대답했다고 하죠. 결국 파티가 끝난 뒤에야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수술 후 불과 몇 주 만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수영을 하고 쇼핑을 다니며 아이들과 극장 나들이까지 다녔어요. 주변에 걱정을 끼치기 싫어 그저 독감 한 번 앓고 지나간 사람처럼 철저히 비밀을 숨겼던 거죠. 이런 비밀을 아는 채 참석한 이듬해 오스카 시상식에서 잉그리드는 결국 세 번째 트로피를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런데 무대에 오른 수상 소감이 장내를 발칵 뒤집어 놓았죠. 오스카의 타이밍이 엉망이라며 작년에 후보에도 못 오른 자신의 친구 발렌티나가 훨씬 아름다운 연기를 보여줬다고 대뜸 폭탄 발언을 던졌던 거예요. 그러고는 객석에 있는 친구를 직접 찾아내 자기가 받은 트로피마저 돌려주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암투병의 고통은 철저히 숨긴 채 끝까지 유쾌하고 완벽한 배우로 남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잉그리드는 삶의 마지막까지 배우로서 최고의 영예를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전설, 캐서린 헵번과의 관계에는 늘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만 4번을 가져간 완벽주의자 캐서린은 사랑과 열정을 위해서라면 스캔들과 매장까지 감수했던 잉그리드를 보며 평생 강한 질투를 느꼈다고 하죠. 철저히 계산된 삶을 살던 캐서린에게 감정에 온몸을 던지고도 끝내 부활해내는 잉그리드는 평생 넘기 힘든 벽이었어요. 그리고 1982년 8월 29일, 잉그리드의 6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태어난 날과 같은 요일이었죠. 저녁 6시, 잉그리드는 가족들과 둘러앉아 샴페인 잔을 부딪혔어요. 여느 생일처럼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8시가 되자 잉그리드는 피곤하다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머리맡에는 어린 왕자가 펼쳐져 있었어요. 몸은 그저 낡은 껍데기일 뿐이니 슬퍼할 것 없다는 죽음을 앞둔 어린 왕자의 그 대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잉그리드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여담으로 이날은 마이클 잭슨의 생일, 배용준의 생일이기도 하면서 제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었어요. 사후, 그것도 13년 만에 다시 그녀의 이름이 화제에 오른 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였습니다. 그녀와 한때 스크린에서 호흡을 맞췄던 배우 앤서니 퀸의 입을 통해서였죠. 1995년, 80살의 노배우 앤서니가 두 번째 자서전, 원맨 탱고를 펴내며 할리우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캐롤 롬바드, 리타 헤이워스 같은 당대 여배우들과의 은밀했던 관계를 하나하나 고백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이름이 바로 잉그리드였습니다. 앤서니는 영화 더 비지트를 함께 찍으며 잉그리드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였다면 그저 흔한 스캔들로 끝났을 일이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며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잉그리드의 딸, 피아 린드스트롬이었죠. 촬영장에 세워둔 앤서니의 새 스포츠카를 보고 말을 걸어온 피아는 어느새 앤서니와 함께 차를 몰고 사라졌고 이렇게 시작된 인연은 단순한 만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앤서니는 잉그리드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동시에 그 딸과도 함께 만남을 가졌던 것이죠. 음악의 여신이었던 어머니와 그 딸이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이런 식으로 얽혀 있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대중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세기의 미녀로, 때로는 순애보의 주인공으로, 또 때로는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불륜녀로 살아온 잉그리드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고도 한참이 지난 뒤에야 자신이 전혀 몰랐을 딸과의 은밀한 얽힘까지 세상에 공개되고 만 것이죠. 사랑 앞에서만큼은 끝까지 예측할 수 없었던 여자, 그리고 죽어서도 스캔들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여자였습니다. 새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병아리 채널을 키워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